그 보험이 무엇인가? 이 보험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일단은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보험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보험은 대상이 누구예요? 보험을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대상, 얘기를 나누는 대상. 네, 우리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한테 보험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작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의 어떤 생과 사, 그다음에 늙어가는 노, 그다음에 병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어떤 그 손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또 다루는 것도 있어요. 뭐 자동차라든가 건물 화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통틀어서 언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고 여기서 보험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애가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요. 태어나면 우리나라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1살. 네. 태어나면서 우리는 1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자, 제가 지금 저기에는 저렇게 써놨어요. 생활. 애를 키워서 100세까지 산다고, 우리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100세까지 산다고 봐요. 뭐가 필요해요? 저기 이제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부터 아닌 말로 분유 뭐 이런 거 다 먹여야 되잖아요. 태어나서 100세 예를 들면 죽는다고 했을 때 먹고 입는 것만,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은 먹고 입는 것만, 한 달에 1인당 50만 원 먹고 입는 것만 50만 원 들어간다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들어가면 네. 네, 저 정말 작게 잡은 거예요. 네. 저 하루에 8,000원, 국밥 하나에 8,000원 하잖아요. 뭐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은 우리 여기 뭐 5,000원 한다고 쳐요. 점심 하나만 먹어도 5,000원이에요. 커피 하나 지금 그거 얼마예요? 네. 담배 태우세요? 하루에 몇 갑? 4,500원. 그럼 요거 3개만 했는데 얼마예요? 15,000원. 이거 30일 하면 45만 원이에요. 요거만. 점심 한 끼만 했을 때. 그러니까 아침, 저녁까지 하면 저거보다 더 들어요. 옷 사는 거, 양말 사는 거 뺀 거예요. 제가 지금 최소한 잡았는데도 100살까지 그렇게만 먹는데 얼마 들어가냐면 저렇게 따지면 6억 들어가요. 6억 필요해요. 지금 27이시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꽤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생활자금이라는 거, 저거는 뭐 뺄 수는 없잖아요. 다음을 또 보면 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두 분 다 아직 미혼이신가요? 아까 다 말씀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보니까 뭐 자녀, 뭐 와이프 이런 배우자 이게 없더라고요. 근데 다 미혼이신가요? 다 미혼이신가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 미혼자시네요. 나중에 결혼하면 애를 낳고 싶다. 결혼하겠다 일단. 결혼할 생각이 있다? 네, 저도 있습니다. 네. 나는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거다. 네. 공부를 얘가 하겠다 그러면 시키고 싶다. 네. 애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대학교 가자면 지금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든대요. 초등학교부터.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언제냐면 중학교 때 지금 이렇게 분석을 보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가 오히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고등학교 때보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입시에 뭐 학원 때문에 그거 하긴 한데 실제로 양을 이제 보면 고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패턴을 보면. 예, 애들 교육은 시켜야 되잖아요. 네, 교육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시고. 결혼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좀 결혼하신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집을 빼고요. 남자로서 난 지분해야 된다는 생각하시죠? 그건 포함해야죠. 그거 결혼 자금에 들어가지. 그거 포함한 거예요, 저기. 두 가지 하면서 그래도 1억 중반부터 2억까지. 네, 맞아요. 집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면 1억 5천에서 그 정도 들어요. 전세로라도 시작하려면. 우리 김 팀장님. 똑같이 네. 똑같은 소리 있어요. 그럼 지금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하고 있었는데 네. 억울해졌어? 그 네. 야방 때문에 고인을 이제 많이 날려가지고 네. 새로 시작해야죠. 네. 저도 아직 준비는. 그러면 저걸 준비하고 해야지 결혼을 내가 당당하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리는데 거기에 걸맞는 같이 꿈을 꾸어나갈 대상이 있으세요? 전제로 만나고. 어. 네.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해놓고 결혼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해야. 네. 좀 준비 좀 해. 하고 싶은 예, 예, 그런 예. 게 있으니까. 네. 우리 요 잔디밭 사이가 좀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예, 뭔가 막 예.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그냥 막 으쌰으쌰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이런. 예, 달라지죠. 예, 어떻게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 교육 마치고 이제 결혼이라는 걸 딱 저렇게 이제 저런 돈이 필요해서 뭐 어떻게든 준비해서 결혼했어. 그 순간 뭐가 생기냐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쓸데없는 책임감이 생겨요. 근데 그 쓸데없는 책임감에 너무 짓누르면 안 되는데 그 책임감 때문에 많은 것들이 결혼 전과 후가 좀 달라지긴 해요. 남자든 여자든. 또 결혼하고 나면 이제 저렇게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생활자금이라는 게 저기서 더 확 늘어나요. 지금 아기 때 거 가지고 제가 했지만 생활자금이라는 게 저 생활자금이 먹고 입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평생을 놓고 보면. 근데 저기 몇 명쯤 가족하고 싶으세요? 4인. 한 4식구, 여기는 3식구, 애 하나 정도 키우면서. 제가 부모님까지 해서 부양가족이 6명이에요. 애 둘에. 어머님, 아버님까지 해서. 올해 딱 만 49이거든요. 되게 많이 뻐근해요, 어깨가 하여튼.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결혼은 결혼이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그거 하는데, 저기서 이제 주택은 이제 한 번쯤은 결혼 초에 했던 거 말고 애들이 커지면 분명히 집에 대한 부분이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애가 또 이제 어떤 부모든 그래요. 애가 결혼할 때쯤 돼서 내가 우리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결혼식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뭔가 해주고 싶지 안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주택 문제가 내 집도 있지만 또 나중을 생각하면 내가 60 중반 됐을 때 애들이 결혼한다 했을 때 그래도 집 산다고 할 때 내가 보탬이 돼. 왜 애 혼자 1억 5천을 모으라고 하는 게 이게 쉽냐고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5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6천만 원이거든요. 2년 동안 50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만에 1억 2천만 원 생겨요.
네. 근데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은 집보다 좋은 집을 살고 싶어요. 그 좋다는 기준이 대략. 아파트 뭐, 아니, 이제 성향이 달라요, 이것도.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뭐 다세대 주택이지만 난 빌라 짓고 이렇게 살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전원 시골 공주쯤에 이렇게 빠져서 거기서 이렇게 잔디밭 있는 데서 살고 싶은 사람이고 이래요. 저는 이제 먼 미래는 네.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데 네. 좀 애들 키우는 동안은 할 때는 아파트가 아파트. 아무래도 치안적인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에서 대전에서 사실 거죠. 그건 아직 결정 안 됐고. 한동안은 어쨌든. 만약에 대전에서 산다 그러면 어느 동에서 사시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대전은 솔직히 말하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대전이 지금 뭐 보면 막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도 생긴 것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3억, 4억에서 지금 5억, 6억으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김 팀장님은? 네. 아직 네, 이것도 본인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만나는 예를 들면 고객이 제 나이야. 그러면 이분한테 뭐가 있냐면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예를 들면 8억이다. 8억을 현금으로 다 줘서 대출이 없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을 해.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우리 정 팀장님.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요. 네. 아직. 대략. 노후에 편하게 살려면 네. 우리 김 팀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왜냐면 이게 삶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평생 할 수도 있고 네.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유 때문에 어떤 일이 됐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늙어서 그때 정도 되면 나는 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65 이후에는 일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지금 80이신데도 뭔가 일을 하세요. 막 몸을 쓰는 일을 하세요. 몸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근육이나 이런 게. 근데 저는 솔직히 65 정도 되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취미 생활은 해도 막 그러고 싶지는 않아.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65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보험업 같아요. 65세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그동안 잘 쌓아두면 약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좀 보험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보면 곡선이 있잖아요. 노후에도 지금 보면 은퇴가 이제 2019년 6월인가 8월 그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뭐 했냐면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로 한다 이렇게 법원 판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60세 정년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65세 정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태어나서 뭐 그때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기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5세 정년으로 한 5년이 이제 늘었어요. 한 2년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 두 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청 자료 보면 얼마나 살 거냐를 이렇게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 지금 88세 막 이럴 거예요. 여자들은 90세 가까이 나오고. 근데 남자들은 여성들하고 저희 70년대생들은 9년 정도 차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6년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면 남자가 6년 먼저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아주 잘 관리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65세에 일을 그만둬도 100세까지 얼마 남아요? 네, 35년. 네. 그러면 나이 들어서 또 필요한 게 뭐다? 네. 거기에는 생활비 말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나이 들어서는 먹는 거 말고. 치료비가 네. 내 몸이 관리한 거나 아니면 뭔가에 따라서 병원에 갖다 줘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노후의 생활을 보면. 내가 안 되면 이제 그걸 누가 부담하냐면 자식이 또 부담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혼자 결혼했다 혼자 먼저 이제 누군가가 상대방 내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먼저 가면 혼자 살아야 되기도 하고 병원에도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상태가 돼요. 자, 밥 먹고 병원만 다닐까요? 나이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반쯤에 저기 지금 저 보면 다리 뒤에 여러분 보시기에 저 다리 뒤에 잔디밭에 나와 계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기 지금 잔디밭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 우측편으로 보이는 잔디밭에 희끗희끗 사람들 나와 있잖아요. 걷는 데 말고. 어디 얘기하냐면 저기 노란 버스 뒤에 바로 그러니까 지금 메트로 예. 잔디 같은 데에 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저게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몇 시부터 나와 계신지 아세요? 7시부터 나와 계세요. 네. 7시에 벌써 와 계세요. 7시 반 되면 저분들 나와서 한 분이 그렇게 오래 하진 않겠지만, 네. 저게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이 여기부터 해서 쭉 다 있어요. 사회적인 게 필요하고, 막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일 말고도 사회적인 거, 교류 뭐 이런 거, 취미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어 해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건데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것 중에 꿈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어요. 여기는 꿈에 대한 걸 이루고 직업을 갖고 내 취미 생활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생활비, 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노후자금 중에서 난 이거 없어도 된다. 저 돈은 없어도 된다. 라는 거 있으세요? 굳이 지워야 된다면 저걸 지우겠다. 굳이 지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거의 주택자금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 자녀 주택자금 결혼할 때. 네. 그럼 결혼자금. 결혼자금 아까 얘기하신 거는 한 1억 5천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부모님이 지불해 주셨는데 돈으로 미리 벌 수 있을 때 모아놓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은 저축할 수 있는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거는 아닌 거. 미리 준비하겠다라는 것이죠. 없는 거 같아요. 결혼자금? 지울 수 있는 게 없는 거. 네. 그래서 저걸 뭐라 그러냐면 필수 자금이에요. 저기서 지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실제로. 나든 우리 애들이든, 그러니까 다른 건 지워도 돼요. 문화생활비, 자동차, 교통비, 뭐 이거는 필수 자금이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인생에 꼭 필요한 필수 자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 비혼주의자. 그 다음에 진짜 무소유를 실천하는 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혼자금하고 주택자금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고객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생활자금하고
교육자금하고 노후자금은 교육자금도 뭐 자녀를 안 키우겠다라면 없을 수 있어요. 생활자금하고 노후자금은 그런 비혼주의자의 자녀를 안 낳겠다, 안 낳고 집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한테도 저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가정을 꾸리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는데 필요한 필수 자금인 거예요. 여기에 긴급 예비 자금까지 포함을 필수 자금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저 5개의 필수 자금은 대부분 누가 책임을 져요? 대부분 누가 책임을 져요? 남자가 책임지죠. 그 꼰대적인 생각 아니에요? 아, 이거 우리 70년대생들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네. 부모님들. 근데 대부분 지금 부모님들은 60년대, 70년대 생들이실 거고, 대체로 저 파란색 곡선을 책임지는 부분, 네, 저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누구냐면 남자죠. 여러분 때는 어떠실 것 같아요? 저걸 5대5로 딱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공동으로 해도? 대체로 아마 우리 한국 사회는 대체로 아무리 젊으시더라도 그래도 남자들이 좀 더 밖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많이 안정적인 생활 소득이 발생하도록 노력할 거고, 대신에 아내들은 아이를 좀 잘 키우면서 뭐 같이 일을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저 곡선이 파란색 곡선이 의미하는 건 생산성을 이 한 가정이나 개인이 생산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얼마만큼 폭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 빨간색 곡선이 파란색 곡선 밑으로 큰 차이로 나면 사실은 그 사람은 되게 절약하면서 돈이 많이 생길 거고, 빨간색 곡선이 파란색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쪼달리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저게 개인마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정년, 은퇴, 지금 여러분 두 분만 하더라도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놓고 요만큼 돈, 예를 들면 저 6억, 1억 5천, 1억 5천 합치면 벌써 3억, 교육자금하고 3억, 6억 벌써 9억이죠. 주택자금 뭐 5억이라고 치면 14억이죠. 밑에 노후자금 진짜 부부 합산해서 250만 원에서 30년 한다면 9억이에요. 저게 요 필수 자금만 해도 총 100세까지 놓고 보면 얼마 필요해요? 30억. 네, 2, 30억 필요해요,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한 사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저 파란색 곡선만으로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플랜들을 하고 우리나라 뭐 온갖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되면서 생산을 저렇게 가져가고 준비하고 하는데 가장 우선 전제 조건이 뭘까요?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다 가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 일정한 소득이. 네. 소득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 소득이 있어야 된다보다 더 앞단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건강해야 돼요. 예. 맞아요. 멀쩡해야 돼요. 아무 일 없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도 딱 봐도 어때요, 느낌이? 이거 이렇게 펼쳐놔서 한번 돈 들어가는 거, 저 진짜 생활자금 진짜 저거 제가 진짜 최소로 해놓은 거예요, 진짜. 저거 보통 15억, 20억 들어요. 100만 원 정도 쓴다고 했을 때 장난 아니에요. 2배 되니까 12억 들겠죠. 보통 12억 드는 게 맞아요. 1인당 100만 원. 좋은 옷 사고 아주 그냥 중산층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근데 저거만 해도 한 20몇 억 되거든요. 저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전제 조건이 아무 일도 없고 내가 일을 한번 시작하면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가 되면
저게 가능해요. 그래도.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통계를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예, 다쳐. 아기 때.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놓고 보면 20대 남자 여자 다 공용으로 10대에서 20대 사망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사망 원인 1위가 10대 20대? 교통사고. 자살? 네. 교통사고. 네, 그게 1위, 2위예요. 네, 자살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2위가 교통사고. 암? 뭐 이런 거? 아유. 전체 포지션의 1%도 안 돼. 그래서 운수사고,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저게 사실은 저때 받은 스트레스나 습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40대, 50대로 이어지죠. 예. 갑자기 뭐 돌연 심장이나 뭐 이런 게 안 좋아서 뇌출혈, 심장에 뭐 협심증 이런 걸로 급성으로 사망하고 막 이래요. 나이 들면? 노화가 되죠. 네. 저 지금 빨간색에 저렇게 해놓은 게 뭘까요, 우리 정 팀장님? 저 빨간색에 제가 이렇게 막 지금 뭐 상해 뭐 이렇게 해놓은 저게 뭘까요? 위험 요소들이요. 아, 네. 리스크. 네. 여러 가지 저거 말고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저게 저 리스크들이 이제 있어요. 저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저 밑에 거를 하려고 막 하는데 저게 방해해. 근데 저 리스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만약에 저게 언제 일어날지 알면 언제 할수 있죠. 네. 네. 자, 두 번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일어났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저게 어느 시기가 됐든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 그래프에 해당되는 선에서 가장 많이 책임을 지고 있는, 예를 들면 남자, 그 집안의 생산성, 소득을 가장 많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 저 파란색 곡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점에 딱 멈췄어. 그걸 못하게. 그럼 이 집안은 모든 걸 안 하고 스톱해야 될까요? 할 사람 살아야 돼. 네, 살 사람은 살아야 돼요. 아, 오늘 정 팀장님 너무 좋아. 네. 그 살 사람은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누군가는 한테 그 책임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넘어갈 때 보험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얘기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더라예요. 이걸 다시 생각하면 국가가 해주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크게, 조금 더 크게. 4대 보험. 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네, 국민건강보험 제도. 네. 우리가 거기다도 돈 내잖아요, 지금. 보험료 내고 있어요. 그죠? 이건 국가가 해주는데 보험 내고 있어. 사실은 병원 가면 대한민국만큼 의료비가 싼 데가 없는 건 우리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에요. 되게 많이 뛰어. 네. 근데 이거를 가정으로 국가가 다 못 해주잖아요. 국가가 막 진짜 저 이렇게 네가 들어간 돈에 몇 프로까지 해주고 암 걸리면 얼마까지 주고 이건 못해요. 뭐만 해줘요? 검진 받는 거랑 보험료, 건강보험료 내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만 할인해 준단 말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 해주는 비급여는 생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비가 들어왔을 때 여기 또 타격 받으니까, 네.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리스크에 국가 영역에서 못 해주는 거를 커버해 주는 게 보험이죠. 그 보험이 가지는 의미는 저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어느 순간에 딱 터졌을 때 이 집이 또는 한 개인이 계속
저렇게 좀 그래도 90세, 100세까지 한번 태어났으니 네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떤 그 목표나 꿈에 대해서 한번 변함없이 한번 가게 해봐라. 예요. 동의하세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게 보험이 있든 없든 뭐가 됐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지금 와서 5분이 지금 우리 저 김 팀장님 건 제가 안 봤는데 4분이 다 뭐 쓰셨냐면 보험 왜 하려고 하냐에 다 뭐 쓰셨냐면 돈 벌려고. 뭐 쓰셨어요? 맞아. 왜 안, 계속. 아,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거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지금 왔습니다. 해보려고 이러시잖아요. 네, 이거 다 뭐냐면, 보험업에 뛰어드신 분들 자체가, 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감당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돈인 거예요. 근데 봉급생활만으로는 내 열정이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책임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지금 세상이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고. 근데 여기에 나부터 마찬가지로 뭐가 뭐 자동차 사고 이런 거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거 빡 생겼어. 그럼 일 못 해. 예를 들면 아닌 말로 한 달 동안 영업 못 해. 그럼 다음 달 없어요. 안 다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왔을 때 그 다음 달에 아무 문제 없으려면 예,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애기들까지 생기면 그 책임이 누군가한테 전가되는 거를 전가됐을 때 그 받는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보면 나중에 이 보험의 보장의 크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크기랑 비례해요. 이게 잘 이제 따라와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 그런 생각이 이제 좀 강하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보험은 저는 이거예요. 보험은 사랑이고 보험은 책임이다. 그러니까 저의 보험에 대한 저의 인식이고 보험에 대한